안녕하세요. 엽서 돋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4부입니다. 1969년 골다 메이어 총리가 이스라엘의 4대 총리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골다 메이어도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보 그리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강경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른바 PLO는 계속된 테러를 감행했고 특히 1972년 민헨 올림픽 때 PLO 중에서도 극단적 과격단체 검은 9월단이 올림픽에 참여한 이스라엘 선수촌에 잠입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희생당합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노발대발했고 이에 이스라엘 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간 아랍연맹의 맹주 역할을 해오던 이집트에서는 나세르 대통령이 죽고 사다트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사다트 역시 전임자 나세르처럼 독재자였죠. 사다트는 과도한 국유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또 군부를 대거 물갈이하면서 젊고 실력 있는 장교진들로 대체했죠. 군사훈련도 혹독하게 진행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외교 기조는 친소련이지만 사다트는 미국에게도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었고 이런 양다리 외교 정책으로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집트가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면서 수에즈 운하까지 뺏긴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국가 예산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수에즈 운하를 뺏긴 건 이집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는 반드시 수에즈 운하를 탈환해야 했죠. 사다트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했지만 골다 메이어 총리와 모세 다얀 국방부 장관은 그간 오합지졸인 이집트에 대해서 딱히 큰 겁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탈환하고자 시나이 반도로 침공하며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0월 6일을 침공 날짜로 삼은 이유는 이때가 유대교에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욤킨푸르라는 명절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하거나 상당수가 휴가를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을 욤킨푸르 전쟁이라고 하며 역대 중동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4차 중동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군은 특수부대를 내세워 수에즈 운하를 도하합니다. 이집트군 공병대가 운하 도하에 큰 역할을 했죠. 수에즈 운하를 넘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바레브라인이라는 방어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방어선이 모래방벽이었어요. 모래가 그나마 화력이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각해낸 게 대형 파이프라인으로 통한 물대포로 모래방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바레브라인을 넘어선 이집트군은 이제 곳곳에 구축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철근 방어 진지들을 무력화시켜야 했는데 휴일이었던지라 이스라엘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 있어서 공격하기 용이했고 또 토산을 쌓고 그 위에 전차를 올려놓고 포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철근 방어 진지들을 공략한 뒤 시나이 반도로 쭉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에 이집트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에 대한 이집트군의 숙련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집트군의 전차들과 또 대전차 미사일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자랑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 전차 부대도 무력화시키죠. 이때 이스라엘 전차 병력 절반 이상이 괴멸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겐 자랑의 공군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자랑인 이스라엘의 항공기들도 이집트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격추대기 일수였습니다. 확실히 나세르보단 사다트였죠.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차 부대를 투입시키면서 시나이 반도의 광활한 사막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차전이 전개됩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소련에서 지원받은 티거 전차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차는 미국의 셔먼 전차를 개조한 전차들이었는데 티거나 셔먼이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열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은 이집트군이 전차에 대한 숙련도가 낮고 도망가기 바빴다면 4차 중동전쟁에선 제대로 싸웠는데 이집트군 전차 부대의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차 300대가 박살이 나죠. 전쟁 개전 3일 만에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탈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벼르던 아랍 국가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는 3차 중동전쟁 때 골란 고원을 뺏겼잖아요.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3차 중동전쟁 때 빼앗긴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래 시리아 군사력은 이집트만도 못했는데 이번엔 시리아도 달랐습니다. 시리아는 헬기를 적극 이용하면서 고원 전투에 임했고 무엇보다 시리아 전차 부대도 갑자기 정예화되어서 골란 고원을 지키던 이스라엘 기갑 부대를 전멸시켰죠. 3차 중동전쟁 때 골란 고원 전투에서 신화를 썼던 골란이 여단이었기에 처절하게 싸우기는 했으나 작정하고 들어온 시리아였던 만큼 이스라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의 승리는 시리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긴 김에 시리아군은 요르단까지 진격하기로 했는데 요르단강 100m를 앞두고 진군을 멈춥니다. 요르단까지 가라는 사전 지시가 없어서 현장 지휘관들이 멈추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겼을 때 그 다음 매뉴얼에 대한 판단을 못 내렸던 거죠. 만약 요르단까지 갔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쥐지였을 텐데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증원군을 보낼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시간을 벌어
벌어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츠비카 부대였습니다. 골란고원의 시리아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휴가 중이던 츠비카 중위가 곧바로 복귀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전차부대가 박살난 상황. 츠비카 중위는 반파되었지만 수리 가능하던 전차 한두 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뺑뺑 돌면서 시리아 전차 30여 대를 상대로 10여 대를 격파시키는 신화였습니다. 이후로 근처에 있던 전차부대가 조금씩 지원을 오지만 시리아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츠비카는 한 16대로 계속 시리아군과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싸우면서 시리아군 전차 60대를 격파하죠. 이스라엘은 가능한 전차부대를 계속 골란고원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죠. 시리아도 대규모 전차부대를 계속 집어넣었고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후퇴할 수가 없었어요. 골란고원 뚫리면 다음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수적으로 시리아 전차 수가 이스라엘 전차 수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부대들이 조금씩 모여서 싸웠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특히 카할리니 중령이 이끄는 이스라엘 제77 기갑대대가 10대1의 싸움에서 시리아군을 후퇴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피해도 컸어요. 이 전투가 눈물의 계곡 전투입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눈물의 계곡이란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한편 미국에서는 니켈그라스 작전이라고 엄청난 크기의 수송기를 통해 물자와 무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타를 날리기 위해 기갑부대 긁어모아서 후퇴하는 시리아 전차를 쫓았고 또 지대공 미사일 파위법을 파악한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도 부활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전차들도 다같이 모이죠. 골란고원 마지막 전차전에서 시리아 전차가 1200대 가량이었는데 70% 이상이 격파됩니다. 이로써 골란고원 사수에 성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총리 골다 메이어는 기세를 몰아 시리아까지 진격하기로 하죠. 이라크가 시리아 구원하러 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쓸려나갑니다. 이스라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목전 앞까지 오고 폭격까지 이어지자 시리아는 별 수 없이 항복하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도 이스라엘에게 시리아를 더 공격한다면 본인들이 참전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런데 이집트가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선에 전력을 투입하니 이집트는 원래 목표였던 시나이 반도를 넘어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스라엘판 패튼이라고 할 수 있는 샤론 장군이 이끄는 전차부대가 이악 물고 이집트 공격 방어에 나섰고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분명 이집트군에게 밀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시점엔 샤론의 이스라엘 전차부대가 이집트군 전차 200대를 격파합니다. 이스라엘 전차는 20대가 손실되고요. 이스라엘 샤론은 이집트군을 몰아내며 시나이 반도를 다시 뺏어오고 수에즈 운하 도하까지 계획합니다. 샤론은 이스라엘도 이집트 본토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스라엘군이 포위하고 있던 이집트군 마지막 병력이 있어서 더 진격하면 정말 이집트도 무너졌을 겁니다. 이때 다시 소련에 등장했고 미국까지 등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 넘는 짓은 하지 말라고 말렸죠. 이로써 1973년 10월 6일에 시작한 욤킴푸르 4차 중동전쟁은 약 20일 만인 10월 25일에 끝이 납니다. 분명 4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이스라엘의 총리인 골다 메이어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약해졌습니다. 아니 전쟁도 승리했는데 왜 골다 메이어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을까요? 이전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이라 당시 총리였던 레비 에슈콜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4차 중동전쟁은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흘린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너무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죽었고 이는 골다 메이어에 대한 민심이 이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더군다나 전쟁 개전 직전부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보고했음에도 골다 메이어가 이집트를 얕잡아봤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늘어났다며 골다 메이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이런 비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했던 골다 메이어는 1974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군인 출신의 이츠하크 라빈이 5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츠하크 라빈은 골다 메이어와 같은 노동당 출신이긴 했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과거 3차 중동전쟁 당시 참모총장으로 이스라엘군 정예와의 혁혁한 공이 있었으며 4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었죠. 노동당의 당대표이기도 했던 이츠하크 라빈은 인기가 좋았고 골다 메이어 사임 후 차기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5대 총리가 된 이츠하크 라빈의 행보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은 강경파냐 온건파냐 나뉘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랍 국가들에겐 적대적이라는 것만은 동일했는데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달랐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이집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선보인 거였는데요. 그 결과 중동 지역에는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4차 중동전쟁이 워낙 큰 피해를 준 만큼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지속적인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 환멸을 느끼는 반전 여론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에서도 그간의 친소련 성향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는 친미 성향 쪽으로 외교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4차례 중동전쟁의 메인 대결 구도였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측에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75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시나이 잠정 협정을 체결해 양국은 향후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외교로 국제사회에 일조할 것이며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죠. 다만 2차 석유 파동으로 이스라엘의 경기가 매우 안 좋았고 이츠하크 라빈의 개인적인 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총리직에서 사임, 1977년 메나헴 베긴 총리가 6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메나헴 베긴 총리의 취임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총리들은 비록 국제정세의 방향성을 두고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어쨌든 전부 노동당 출신들이었습니다. 한 개의 정당이 장기 독재를 한 것인데 메나헴 베긴 총리는 노동당이 아닌 최초의 다른 정당에서 배출된 총리였습니다. 좌파 정당이었던 노동당은 그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미지가 썩 좋지 못했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내세웠던 우파 지정의 베긴 총리가 민심을 얻을 수 있었죠. 메나헴 베긴 총리가 보수 우파 정치인들을 모아 창당한 정당이 리쿠드당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1정당이기도 합니다. 베긴 총리도 내치에 전념하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베긴 총리는 전임자 라빈 총리처럼 아랍 국가, 특히 이집트와 더 이상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죠. 1977년 이스라엘 총리 베긴이 초청하여 이집트의 사다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둘 중 반드시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최악의 전쟁을 전개해오던 두 나라가 화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사다트와 베긴의 수교를 끝으로 지난했던 중동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평가를 받고는 둘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둘 사이에 들어와 중재를 주도하면서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가 이집트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총리 베긴을 미국으로 불러 함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완전히 넘겨주기로 하여 오늘날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령이랍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 국가들과도 평화협정을 맺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외교 관계를 구축한 이집트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한 테러를 감행하고 있었죠. 피에로는 처음엔 요르단에 있다가 요르단에게 내쫓긴 뒤 레바논으로 근거지로 옮깁니다. 아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한가운데 피에로의 본부를 설치할 정도였죠. 문제는 레바논에는 크리스트교 비율도 대단히 높았고 결국 레바논에서는 레바논 내전이 발발합니다. 레바논 내전을 5차 중동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다른 중동의 이슬람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전 내 기독교 정부군을 지원해주며 개입했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무기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비공식적 형태로 개입하다가 1978년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전이 이스라엘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레바논에서 크리스트교 출신의 바시르 제마엘이 레바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레바논으로 이스라엘군의 투입을 이스라엘 측에 요구하였고 그동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벼르고 있던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레바논에 군대를 투입해 레바논 내전에 개입하였습니다. 레바논 내전 한창에 레바논의 크리스트교 정당 팔랑 해당의 민병대는 사바라 지역과 샤탈라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습격해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460명에서 최대 3,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바라 샤틸라 대학살 당시 이스라엘군이 조명탄을 쏘아주면서 학살에 방관 및 협조해 주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시르와 왈츠르리죠. 1982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휴전이 체결되었고 휴전의 내용에 따라 레바논은 피에로를 레바논에서 내쫓기로 합니다. 레바논에서 쫓겨난 피에로는 튀니지로 거처를 옮겼죠. 다만 이스라엘군은 계속 레바논 남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훗날 2000년까지 레바논 남부를 군사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메나임 베긴 총리는 아내와 사별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느껴 1983년 스스로 퇴임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보수당인 리쿠드당과 진보당인 노동당의 연립 내각이 만들어져 1984년까지는 보수당에서 1986년까지는 진보당에서 총리를 배출하였고 1986년부터 다시 보수당의 이츠하크 샤미르 총리가 취임하였습니다. 한편 그간 팔레스타인의 형식적인 정부기구를 자처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레바논 내전에서 쫓겨나 튀니지로 간 뒤로 외교라는 걸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숨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이 아니죠. 강경 팔레스타인인들끼리는 무장단체 하마스를 조직해 가자 지구의 거점을 마련한 뒤 이스라엘군은 물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테러하고 다녔습니다. 1992년 이스라엘에서는 과거 5대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 다시 총리로 재임하였습니다. 애당초 이스라엘과 이슬람 아랍권 사이의 평화적인 무드는 이츠하크 라빈이 최초였는데 다시 돌아온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여전히 온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는 똑같이 온건적으로 대했습니다. 1993년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과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만나 평화협정에 나섰고 이스라엘 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오늘날의 영토가 확정되었죠. 하지만 피에로와 달리 공격적인 테러를 계속한
속하던 하마스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체 아랍 이슬람에 대한 이스라엘 내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옛 4차 중동 전쟁을 기억 못하는 세대가 주 세대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두 번째 임기의 라빈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국제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던 라빈 총리는 1995년 암살되었습니다. 그것도 연설차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암살당했죠. 범인은 극단적 유대교 근본주의 극우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도 국무총리가 방문해 애도를 표했죠. 라빈 총리 암살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급격하게 반팔레스타인 강경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암살범도 체포되었는데 정작 그 암살범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점점 심해졌죠.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암살 이후 같은 진보당의 노동당 출신 총리가 1996년까지 잠깐 있다가 이스라엘 내 강경 여론을 보여주듯 보수당 리쿠드당 출신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1996년 9대 총리를 취임하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된 총리였거든요. 또한 최연소 이스라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간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와도 다시 적대하는 등 중동 지역엔 긴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97년에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와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헤브론 협정을, 1998년엔 와이강 협정을 체결하여 요르단강 서안지구 땅에 PLO의 직할령을 양도하고 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려 합니다만 베냐민 네타냐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과격 무장단체 하마스의 테러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1999년 총선에서는 개인적인 부패 스캔들로 낙선하고 다시 진보당 노동당 출신의 에후드 바라크 총리가 10대 총리가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우경화 현상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에후드 바라크 총리도 나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그 외 아랍 이슬람 국가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내 여론은 그렇지 못했죠. 2000년 대규모 팔레스타인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결국 안보에 대한 불안 정서가 고조되더니 2001년 다시 보수당인 리쿠드당의 아라엘 샤론이 11대 총리가 되며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2001년엔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9.11 테러가 있었죠.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미국과 아랍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자 이 국제적 분위기를 타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상대로 싸움을 전개합니다. 그럴수록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의 봉기도 더욱 심해집니다.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아주 영리하게 접근합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영악하게 그들을 공격했는데 예컨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장벽을 세우고를 한다든지 그러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 전부를 철수시켰는데 이는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함이었죠. 2006년 건강이 악화되어 샤론 총리는 물러났고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또 보수당인 리쿠드당 출신의 총리가 있다가 9대 총리였던 리쿠드당 출신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2009년 재임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21년까지 장기 집권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는 벤구리온, 골다 메이어 등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중기 역사에서는 메나헴 베긴, 이츠하크 라빈 총리를 알아야 한다면 이스라엘 현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2009년 재임했을 당시에는 전년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스라엘의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은 폭등하는 등 어수선한 경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경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었죠.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는 보수 우익으로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 아랍 국가들의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2012년과 2014년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으며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우경화된 이스라엘 여론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이스라엘 주적이 나타나니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1979년 탄생한 지금의 이란 정부는 80년대부터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확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반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심지어 핵 개발을 시작하여 미국과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죠.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대 이슬람 구도만 생각하지만 이슬람 내에서도 시아파 국가와 수니파 국가 사이의 갈등도 크답니다. 시아파 국가로서의 이란은 수니파 국가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좋지 못한데 1984년엔 이란 공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지 순려온 이란인들을 무력으로 체포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수니파 국가인 이라크, 바레인, 예멘 내에 시아파 무장단체를 만들고 지원하여 반정부군으로 만들고 각 나라에서 내전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부터 이란 경제제재에 들어갔고 2006년부터는 EU도 이란 경제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서방 세계 대 이란의 구도에 당연히 친서방을 외치고 강경한 반이슬람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과 적대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제일 위험한
위험한 건 이스라엘이었고, 이런 안보적 위기감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정의 부정부패와 극우적 망언을 일삼으면서도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높은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지지도가 떨어지는 일도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국가안보의 위기를 들먹이며 다른 보수 정당과 이합 집산을 반복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재임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니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 경제 추락을 감당하지 못한 이란 정부는 때마침 전반적으로 평화를 외쳤던 오바마 대통령과 2015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핵 협상에 타결하면서 2016년부터 경제 제재를 해제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내에선 국가 안보의 위기감이 덜해질 거고 그만큼 극우의 목소리는 줄게 되고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지지 세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다시 국가 안보 위기를 계속 집권 명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선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수차례 암살해왔는데 2020년에는 결국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핵 개발 연구의 헤드 모센 파크리자데까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백주대낮에 암살해버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또 계속되는 망언과 부정부패로 베냐민 네타냐후의 지지도는 연신 추락했죠. 2021년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의 지지도는 더 흔들립니다. 이때 또 한 번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수 이슬람 아랍인들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슬람 아랍인들을 추방해버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하자 아랍인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것인데요. 이스라엘 경찰은 이를 아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하마스에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 군이 움직이면서 군대 내 군대의 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확대됐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슬람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는데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히 유엔과 이집트가 중재에 나서며 큰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다시 국가안보 위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야당의 8개 정당이 연합해내자 결국 2021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 만에 보수당이었던 리쿠드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쿠드당을 추월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야당들이 연합한 덕분이었는데 아무래도 8개의 정당이 연합한 것이다 보니 새로 선출된 총리는 그 연립 정당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통솔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슬람 아랍 세력에 대해 평화적인 무드가 생기나 싶더니 2022년 새롭게 선출된 총리는 결국 정치적 입지를 제대로 다지지 못해 사임했고 다음 선거까지 일시적으로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가 보수당이었던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또 돌아왔습니다. 2022년 12월 다시 총리로 부임한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금까지 계속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돌아온 2022년부터 다시 이스라엘은 아랍 이슬람에 대한 강도 높은 노선을 취하며 지금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든 이슬람 국가들을 다 적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야말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최대 주적이라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적대하기 위해 이란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슬람 국가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 이란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옛날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베냐민 네타냐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에 심혈을 기울였죠. 2023년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좋아지자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둘이 친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이란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하마스더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시킨 그 배후가 이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고 이란을 고립시킨 것에 대해 이란이 선수를 친 거죠. 이스라엘도 하마스보다는 이란이 최대 흑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내 이란 대사관을 공습해버립니다. 이란 대사관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고급 지휘관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꽤 났죠.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길 원치 않았던 미국의 조 바이든은 어떻게든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에게 끼어들지 말라면서 4월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70여 기와 미사일 140여 발을 발사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4월 19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항을 폭격했죠.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보복을 감행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13일과 4월 19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건 자존심상 한 번쯤은 했어야 하는 것이었고 양측도 전쟁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에 미국이 중재까지 하니 이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잠잠해지는가 했지만 2024년 7월 이란은 이번엔 레바논 내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부추겨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2024년 9월부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9월 28일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폭격하는 데 성공해 헤즈볼라의 수장을 사살했지만 헤즈볼라와 레바논에서는 계속 싸웠고 2024년 11월 겨우 휴전을 체결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전면전이 멈추었을 뿐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는 공습, 미사일 포격 등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2023년에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통해서 2024년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2025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도 돌아왔겠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6월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개발 과학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곧바로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후로 두 국가는 엄청난 미사일 세례를 서로를 향해 쏘아댔습니다. 미국도 잠수함과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이란을 가만둘 리 없겠죠. 다만 미군의 폭격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던 군사작전이었고 이는 미국 내 많은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중재에 나서 지난 6월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공습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두 국가의 사이는 냉랭하기에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며 아마 계속 싸울 전망이지만 어떤 규모로까지 확대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치고받고 싸우던 이스라엘, 이집트가 화해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도 화해가 가능할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